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제 주택이 여러 채 있으면 보증금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럼 어떤 보증금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있냐?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금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보증금 적수가 큰 것부터 하라고 규정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증금하고 보증금 적수는 틀린 말이에요.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줄 돈을 보증 형식으로 받는 금액이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적수라는 거는 보증금을 해당 임대 기간이 있었던 일수로 곱해준 게 보증금에 대한 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25년 12월 1일부터 27년 11월 31일까지 주택임대 계약을 했고 계약 금액은 뭐 세 채 여러 채가 있는데 해당 주택 뭐 네 채가 있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뭐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 원 보증금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5억 원. 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25년 기속분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5억 원을 해당 임대기간에 발생한 임대기간을 일수로 곱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며칠입니까? 31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5억 원 곱하기 30일. 그래서 153억 원. 이게 보증금의 적수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큰 게 아니라 보증금의 적수가 큰 것부터 차감을 하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주택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5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주택은 근데 1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보증금의 적수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년 365일이니까 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365억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곱하기 365. 이게 보증금에 대한 적수예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365일이니까 1억 곱하기 365에서 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365.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있는데 보증금은 5억이다. 라고 하시면 보증금에 대한 적수는 5억 곱하기 12월은 31일이잖아요. 그래서 5억 곱하기 31 해서 153억. 어떤 게 적수가 더 커요? 그죠? 1억 원에 대해서 적수가 더 커요. 왜냐? 365억 원이니까. 그러면 이 1억 원에서부터 차감을 하라라는 게 해당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주택임대업 사업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한 다음에 적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납세자에 유리합니다. 만약에 큰 금액부터 차감을 하라 그러면은 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1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3억 원을 바로 차감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3억 차감할 게 다 끝나버려요. 여기 2억 남은 거는 수익금액 들어가고 1억 원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도 또 수익금액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적수가 큰 것부터 차감하라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3억 원을 차감하면 2억 원이 남잖아요. 2억 원이 남은 거는 뭐 5억 원에서 차감을 하든지 다른 또 적수가 높은 게 있었으면 거기에서 차감을 하면 수익 금액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규정, 이 해당 별표에 있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끔 그래서 수익 금액, 감주 임대료에 대한 수익 금액을 좀 낮게끔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3억 원 차감은 보증금 적수가 큰 것부터 차감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외라고 해놓은 경우는 세법에도 그렇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택, 주택 이외. 그래서 주택 이외는 일반적으로 상가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장과 추계에 신고하는 게 좀 다른데 상가는 주택하고 굉장히 계산하는 상식이 달라요. 간주임대도. 어떻게 해놨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을 합니다. 적수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 차감을 해요. 그거를 연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해서 365로 나눠준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로 곱해줘요. 그 다음에 금융수익 부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헷갈리는 게 납세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라는 게 뭐냐면 건물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사면 건물 가격, 토지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건물 가격.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여러 채 있으면 이 차감하는 금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가마다 일반적으로 건물 가격 가치가 약간씩은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 가격을 차감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근데 건물 가격이 만약에 내가 상가를 취득을 했는데 제 집에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건물 가격과 상가 가격이 각각 구분되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취득을 했을 때 그 계약서상에 취득이 구분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안분 계산 있잖아요. 부가세
그 안분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하든지 기준 시가로 계산하든지 그 안분 계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안분을 해야 되고 이 안분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건물 가격을 여기에서 차감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주택하고 다르게 요거는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의 절수, 그러니까 건물 가격에 대한 적수를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해놓게 되었냐면 우리가 건물 가격에는 그 취득했을 때 가격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송비도 건물 가격에 포함돼요. 우리 세법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배만 따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고 끝나지만 내가 도배, 뭐 몰딩, 문, 싱크대, 보일러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꺼번에 고쳤다.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증대하는 것을 보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지출한 비용을 건물 가격에 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물 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내가 뭔가 대수선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비용을 업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1억 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임대료 계속 하다가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10월 1일 중에. 그거 리모델링이 완료가 10월 1일 날 끝났다라고 하면은 건물 가격이 1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건물 가격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물 가격이 각각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는 수선한 비용이 건물 가격이 업돼야 되니까 달라지게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주택 이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적수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각각 차감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증금이 5억 원을 받았는데 건설비가 거기가 건물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 곱하기 365 빼기 3억 원 곱하기 365로 해서 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정은 그냥 연으로 환산하는 규정입니다. 1년에 365일, 윤달이 있는 경우에는 366일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거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왜냐? 보증금의 이자 성격이니까 예금 이자율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장 안 하고 추가에 신고하는 경우 이 주택 이외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뭐 큰 불이익이 뭐냐? 건물 가격을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계 만약에 경비율로 신고하면 이걸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게 큰 불이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불이익이 있는 게 금융수익도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보증금 적수에서 연으로 환산,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이렇게 곱해주면 간주임대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5억 원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계산하기 굉장히 쉽죠. 5억 원 곱하기 365 나누기 365분의 365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3.1%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25년도 개정된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연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매년 개정을 합니다. 17, 18, 19, 20, 21. 근데 22년도에 없죠. 22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없으면 21년도 규정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를 적용을 합니다.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코픽스 시중금리 3개월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근데 구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뭐 3.1%보다 변동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식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가입니다. 주택이 아니라 상가인데 24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수익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월세는 5억, 보증금 5억, 월세 200만 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월 10일 날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상가는 7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토지 4억, 건물 3억 원입니다. 보증금 운영소득으로서 수입이자 1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200만 원 곱하기 5%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약정임의로 이게 잘못됐어요. 7월부터 12월입니다. 11월입니다. 잘못 되어 있네요. 7월부터 11월까지 계산한 거.
12월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 날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25년, 24년도 귀속 수익 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 일수 7월 1일부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184일이에요. 총 6개월이니까 180일, 7, 80, 12월이 31일이니까 플러스 4 해서 184일입니다. 그래서 5억 원 곱하기 184 이게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에 제 거 그 강의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보이세요? 이게 제가 잠시만요. 제가 공유 화면 나갔다 하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자료 화면으로 바뀌었나요? 아, 예.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 원 이제 그 184일 계산해서 5억 원 보증금 곱하기 184 빼기 3억 원은 건물 가격이에요. 이게 주택이 아니기 3억 원이 아니라 건물 가격 3억 곱하기 184 요거를 다시 연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365로 나눠줍니다.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5%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그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 100만 원 차감한 금액 404만 1,090원이 이 간주 임대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은 1,404만 1,090원이 해당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보시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세채 A, B, C 주택, 주택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모두 다 동일하다,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큰 것이 보증금 적수가 크겠죠. 이 경우에는 C주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C주택, A주택, B주택 순으로 3억 원을 차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수익 금액은 A주택과 C주택이 100만 원, 130만 원. 잠시만요. 이게 잘못됐어요.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 130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약정일은 2월 10일이면 그러면 12월분에 대한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A주택, C주택 전부 다 수익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인식되지 않겠죠. 그래서 A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금액은 1,100만 원, C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금액은 1,3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더한 1,430만 원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은 소형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 전용 면적이 전부 다 40평방미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기준시가 볼 것도 없이 소형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수익금액에 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 먼저 각각 수익금액 간주 임대료 보도록 할게요. C주택 같은 경우 간주 보증금이 3억 5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3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걸 다시 적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 일수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365로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다시 365로 나눠준 다음에 60%로 곱해줍니다. 주택 임대소득 간주 임대료에서는 60%로 곱해주는데 왜 60%로 곱해주냐면 수익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곱하는 거예요. 크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산식에 따라서 곱으면 돼요. 그래서 60% 곱하기 365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 정기예금 이자율 3.5% 24년도 귀속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105만 원이 나와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430만 원, 그러면 1,535만 원이 C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 수익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억 원을 차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차감할 게 없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곱하기 365 곱하기 0.6 나누기 365 곱하기 3.5를 해주면은 315만 원이 나옵니다. 월세 수익 금액은 100만 원에 대한 11개월 1,100만 원.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한 금액 1,415만 원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B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210만 원 그리고 월세는 없기 때문에 210만 원이 수익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납세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수익 금액은 3,16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항목에 보도록 할게요. 필요경비라는 건 세법에서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익금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법률에서 불산입 균형,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말아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빼놓고는 내가 수익금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도소매업자면은 뭔가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품 구매비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제일 처음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 취득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한 필요경비 항목이고 자산에 대한 수선비는 필요경비, 단기비용 처리해서 필요경비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유지비 그리고 뭐 내가 주택임대업을 하는데 TV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임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 그리고 보험, 화재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도 필요경비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그게 재산세나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부채에 대한 이자 그래서 내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 하지만 내가 이미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다른 사업이나 생활자금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담보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일반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통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을 통한 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 일반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면 일반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가주택 이외에는 일반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로 앞이 붙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임대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장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자 등록 시에는 701103이나 701104 코드를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한 이후에 사업자 정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한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했을 때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26만 원에 대해서 단순경비로 신고하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데 반해서 장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616만 원에 대한 필요금액 인정이 됩니다. 이만큼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대하고 전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 경비율이 일반 주택 임대보다는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그러니까 추계로 신고하는 거 똑같아요. 추계로 신고한다는 게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로 신고하는 건 수익 금액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그 국세청 통계를 볼 때 어느 정도 필요 경비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경비율로 산정을 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 경비율을 통해서만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단순 경비율. 그래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이면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빼기 616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빼기, 만약에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빼기 주요 경비 항목이라는 거는 세법에 정해놓고 있어요. 매입원가, 뭐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가 주요 경비에 해당해요. 이 주요 경비는 본인이 신고해야 돼요.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고 거기에 기준 경비율을 통한 경비 20.1%또 차감해 주는 게 기준 경비율을 통한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산을 해볼 때 일반적으로 장기가 유리하고, 그리고 주택과 전대 전전세, 주택 전대 전전세, 그리고 고가주택 임대가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로 만약에 내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경비율하고 공제금액을 규정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등록주택과 미등록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등록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이 60%, 그리고 공제금액 400만 원, 미등록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이 50%, 공제금액 200만 원으로 규정을 해놓았어요. 다만 이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그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왜 이렇게 해놨냐면, 분리과세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액공제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분리과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제를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정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등록주택 그냥 400만 원 공제해줄게. 수익금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400만 원, 미등록 주택이면 2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주택이냐 미등록주택이냐만 알면은 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주택 요건은 뒷페이지에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먼저 지자체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마지막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 세 가지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지자체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인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있는 도시공사, 아니면은 크게 하고 민간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영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하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등록 임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라 하면 10년 동안 임대할 것을 약정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10년 동안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걸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 아파트는 아파트까지 해줬었는데 20년 7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를 제외시켜놨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없어졌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단기 민간 임대주택 7월 9일 2020년 7월 9일 이전분에 한해서는 세법에서도 그 규정을 적용을 해줬었는데, 지자체에서 2020년 7월 9일 날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경우 24년 7월 9일이 된 경우에 그냥 말소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4년 7월 9일 이후로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고 그 이전의 등록분에 한해서만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보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금액 2천 그리고 장기 일반 주택으로서 1주택 등록사업자 주택임대 이외에 타소득이 없을 경우 이거 소득세 서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럴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 수익금액은 2천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죠. 필요경비는 등록임대주택은 60%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신고가 됩니다. 공제금액 같은 경우에는 타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 원, 등록주택 400만 원이 공제가 돼요. 만약에 타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으로 신고를 돼야 돼요. 근데 타소득 2천만 원 타소득이 아예 없다 했으니까 400만 원 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은 400만 원, 분리과세율은 14%여서 56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분리과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계산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42%를 적용받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결정세액은 12만 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만 원만 납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조특법에서 세액 감면을 받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농특세를 납부해야 돼요. 감면받은 세액의 20%. 그래서 이 금액 84,000원. 을 납부. 그래서 84,000원 더하기 12만 원에서 이 사람은 20만 4천 원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미등록 주택이다. 그리고 수익금액 2천만 원이다. 또한 타소득, 주택임대료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시 신고를 어떻게 하냐? 수익금액 2천, 필요경비는 미등록 주택은 50%로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빵원. 왜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원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금액은 1,000만 원, 산출세액은 140만 원. 이 사람은 미등록 주택이기 때문에 조특법에 대한 세액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납부할 세금은 14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일반으로 등록한 주택과 아닌 주택 간의 차이는 이렇게 세금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전에는 20만 8천 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14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고 하면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겠지만 단순경비율 50%를 거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금액은 잡힙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이미 다 공제받을 건 받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400만 원 넘어가면은 과세표준이 1,400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15%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임대업자 의무사항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해당 과세기간 도중에 지자체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월 16일 날 예,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 7월 16일 날 지자체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등록임대주택이 되잖아요. 어차피 5% 임대료 초과 반환 규정은 나중에 알아야 될 규정이니까. 그래서 7월 16일 날 등록이 되면 그러면 7월분 월세 수익금액이 여기 수익금액, 여기 해당 수익금액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특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조특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놓았냐면 해당 과세기간, 해당 월에 대한 임대기간이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일을 넘어가면은 수익금액에 이 7월분이 산입, 15일이 안 넘어가면은 수익금액에 불산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16일 날 등록이 완비됐으면은 우리가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 법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7월 17일부터 계산을 해서 7월 31일까지 계산하면 1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7월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은 등록주택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7, 8, 9, 10, 11, 12, 1,200만 원. 미등록주택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1, 2, 3, 4, 5, 6, 1,2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0%, 1,200만 원에 대해서는 50%. 그래서 60% 적용하면
480만 원,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480만 원, 그리고 미등록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는 60% 계산을 해주면 600만 원 차감을 해주면 6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080만 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해당 그러니까 기간이 1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해요. 이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총 수익 금액을 그러면 2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해당 과세 기간에 2,400만 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등록임대 주택은 얼마예요? 1,20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 곱하기 400. 플러스 여기도 동일하죠. 2,400만 원, 1,200만 원 곱하기 200.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만 원, 이 계산하면 여기는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30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공제 금액은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후관리라는 거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등록주택으로 보고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임대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아니라 한 5년 만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 등록임대주택으로서 혜택받은 거를 이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후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20년도에 취득을 했으면 20년도 5월 달에 주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지자체. 그 이후에 25년도 한 5월 19일에 이거 처분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임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혜택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혜택을 받은 걸 25년 기속분 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26년 5월 달이죠. 그래서 26년도 5월 달에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원래 미등록 임대주택이면 세금이 200만 원인데 등록 임대주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 원만 납부를 했다. 그러면 차액이 10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25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26년도 5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0만 원만 신고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 1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은 제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차액 100만 원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100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자 상당 가상액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득이한 이자 상당 가상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세액의 차액, 여기서 말한 100만 원이겠죠. 곱하기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일까지의 기간 좀 어렵게 돼 있죠. 이걸로 일할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만 분의 22.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좀 전에 20년도에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20년도 기속분에 대해서 세액 차익을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20년도 분에 대해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을 하려면 100만 원을 우선 기본적으로 있겠죠. 100만 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곱하기 일수를 계산을 하는데 일수를 계산하려면 첫일하고 끝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날이 언제냐면 이 감면도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이에요. 언제예요? 20년 귀속분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20년 12월 31일이에요. 뭐든지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특별한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20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이니까 20년 12월 31일의 다음 날 21년 언제예요? 1월 1일이겠죠. 여기에서부터 언제까지냐? 25년도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이니까 발생한 과세연도는 25년도죠. 25년도 과세연도 종료일이 언제예요? 12월 31일. 이때까지 일수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해주면 이게 21, 22, 23, 24, 25, 5년이잖아요. 그럼 5년이면 365 곱하기 5 곱하시면 돼요. 여기에 365 곱하기 5로 해서 일수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10만 분의 22를 곱해주면 이자 상당 가상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이 100만 원 플러스 이자 상당 가상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1년 기속분도 똑같아요. 21년 기속분은 기산일이 달라지고 첫 시작일이 달라지겠죠. 21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은 21년 12월 31일이니까 그 다음날 22년 1월 1일, 22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4년이죠. 그래서 36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이제 뭐 기속분 소득세 신고할 때 20, 21, 22, 23, 24. 25년도 거는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 25년도 분은 혜택 받은 게 없잖아요. 26년도 신고할 거니까. 그래서 20, 21, 22, 23, 24년도 이
그 과세년도에 대해서 세액 차익 받은 거 그리고 상당 가생액을 25년도 기속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홈택스에 좀 신고하기 좀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좀 자동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약에 사유가 발생해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를 넣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2년 2월 18일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뭐 지자체 사업자 등록, 면세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등록 임대주택을 혜택을 받았는데 24년 8월 16일에 해당 주택에 양도했을 때 그 22년도 기속분에 대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계산 그 이자 상당 가상액은 200만 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죄송해요.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수 계산할 때는 시작일 끝을만 알면 돼요. 그럼 시작일이 22년 기속분이니까 22년 1월 1일이냐? 아니면 취득한 날이 22년 2월 18일이냐? 세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다음 날이니까 22년도 귀속분 과세기간 종료일은 22년 12월 31일. 그러므로 그 다음 날은 23년 1월 1일. 그래서 23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종료일은 해당 양도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24년도에 양도가 발생했으니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은 24년 12월 31일.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일수를 계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두 과세연도. 그러니까 365 곱하기 2 한 730 곱하기 10만 분의 22를 더한 금액 32만 1,200원.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232만 1,200원을 22년 귀속분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조투법에 대한 세액 감면은 잘 납세자들이 하지는 않으세요. 이 감면 요건은 조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1호 이상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사업자 요건과 임대주택 요건을 알아야지 조투법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사업자 요건은 간단해요. 그게 뭐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 한 경우를 우리가 임대사업자 요건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서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됐을 것. 이건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 두 개를 완비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이 네 가지 주택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민간 임대주택은 지금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이거는 개인사업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개인사업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요건은 개인사업자로서는 2번 항목에 해당하면서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미만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 개시 내가 제일 처음에 임대 개시를 25년 5월 19일 날 했고 이때 당시에 기준 시가는 5억 8천이었는데 나중에 뭐 6억 5천, 7억, 8억, 10억 됐다 하더라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기준 시가 요건은 모두 다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른 거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이 장기 일반 임대주택임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형주택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원칙은 1호는 30, 2호 이상은 20. 근데 다만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1호 75%, 2호 이상은 5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면 배제는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어요. 뭐냐? 무신고, 그리고 그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을 뭐 과세관청이 알고 이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사업용 계좌 미신고, 그리고 현금영수증 감행 의무 미가입,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허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많이 신고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조투법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감가상각비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동일해요. 경비율 50%로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득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되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서 비용 처리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택임대를 10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10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거를 분리과세로만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경비율이 뭐 60%로 돼 있잖아요. 등록임대주택이면 60%로 돼 있잖아요. 60%로 그냥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취득가액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중에 그래서 10년 이상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하고 이거는 이제 양도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10억 원에 양도를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뭐 장기보유공제 빼기 필요경비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과세표준 계할 때. 그러면 취득가액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 원래는 취득가액이 5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을 했으면 감가상각비가 무조건 신고한 것으로 의제를 해요. 그러니까 의제라는 거는 신고를 안 했어도 신고한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은 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용용서가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이 감가상각비를 나눠가지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가격이 4억 원이라면 40년이면 1년에 얼마예요? 그죠? 1,000만 원이에요. 매달 1,000만 원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신청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10년 동안 주택임대가 발생했으면 감가상각비를 총 얼마 있겠어요? 1,0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 1억 했겠죠. 1억 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4억 원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업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양도차익 5억인데 양도차익이 뭐 다 과세된 장기보유공제 뭐 30% 하면 뭐 2억 5천 거기에 뭐 다른 뭐 필요경비 받으면 2억 받는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지금 그 세율이 38%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14%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여기에서는 38%로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해 세금감을 적용을 받을 때는 내가 이 주택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올라가지고 세율이 얼마 적용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소형주택에 세액감면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계로 신고했든 분리과세로 신고했든 기장으로 신고했든 무조건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한 것으로 세법에서는 의제, 그러니까 무조건 처리한 것으로 봐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후관리는 그 등록주택 그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형주택에 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세액 감면 받은 세액 거기에 이자 상당 가상액을 추가해가지고 그 해당 양도가 발생한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식도 똑같고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사후관리 배제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투법에서는 이제 주택수 계산하고 주택기간, 임대기간 계산하는 게 조금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택수 계산은 1호 주택 이상을 한 경우에만 감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1호에 대한 개념은 해당 임대기간이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를 1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년 2월 10일 날 취득했다 그러면 9개월 이상이잖아요. 12분의 9면 9개월이잖아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이 경우에는 1호로 보는데 만약에 내가 8월 10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9개월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호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 판단할 때는 단기는 4년, 근데 그 조투법에서는 4년이면 48개월인데 43개월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충족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후로 추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 10년인데 108개월만 한 경우에도 장기 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 이상 해야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잖아요. 근데 9년만 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세법에서는 인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108개월 요건 충족하면은 장기 일반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사후 추징은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108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서 만약에
감면받은 세액 그리고 이자 상당 가상액을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 판단을 할 때 10년 동안 장기 일반은 10년이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임차인의 한 사람이 계속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간 경우에는 중간에 공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있는 경우, 공실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공실 기간도 임대 기간에 산입을 해준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 3월 1일 날 퇴거를 하고 5월 22일 날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년 3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임대 기간에 산입을 한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상속방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임대기간으로 판단해서 108개월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년 1월 1일 날 갑이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갑이 사망으로 인해서 을이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9년 3월 1일 날. 그리고 을이 24년 3월 15일 날 양도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을의 보유 기간만으로 빠지면은 108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 기간도 같이 임대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 이 기간으로 108개월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한 경우에는 쭉 임대한 것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5년도 5월 달에 내가 취득을 했는데 25년 12월에 바로 수용이 돼 버렸네. 그러면은 10년 하기로 했는데 12월이면 1년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수용당한 경우에 쭉 임대한 것을 간주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요건을 충족한 것을 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 상당 가상액에 대해서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세액 감면액이나 이자 상당 가상액도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그냥 충족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용당해서 했을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이나 3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10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자 상당 가상액뿐만 아니라 그 세액에 대한 차액, 그러니까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인데 이 규정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로. 08년 3월 1일 날 내가 구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임차인이 퇴거를 했어요. 왜냐?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임차인을 이제 빼야 되니까. 그래서 14년 3월 1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년 9월 31일 날 사용 승인 인가, 새 건물이 이제 지어졌죠. 17년 9월 31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8년 3월 11일 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을 했고, 그리고 주택연도가 24년 8월 31일 날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임대 기간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 규정에는 구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구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은 이 기간은 당연히 임대 기간에 들어가겠죠. 구주택, 종전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 거기에 여기에 있는 거는 새로운 주택. 이제 재건축 이후 새 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이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 그 거기에 규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6개월 그리고 준공일 이후 6개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전 6개월 준공일 이후 6개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구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으로 보도록 간주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구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에는 구주택과 신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을 통산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임대 기간 세 가지를 모두 다 더해가지고 108개월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6개월이 지나서 임차인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거기 새로운 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산 경우에는 구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은 종전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 주택법상 임대 인정 기간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108개월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더 밑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저축법에 대한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이거는 그 이해를
좀 해야 돼서 안 해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장 신고하는데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안 했어요. 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장 신고한 경우에 경정 청구 항목이 아니에요. 왜냐 결산 항목이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조특법 소형주택에 대해서 의제 필요 경비, 의제 감가상각비로 적용이 돼버렸을 경우에 한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경정 청구도 할 수 있게끔 예규상으로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기장 신고를 했는데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을 했고 거기에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 안 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 처리해야 하는 금액만큼은 차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당하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기장 신고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못 받은 거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은 경정 청구로 그 소득세는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액 감면 받으면 양도소에는 분리해 줄 수밖에 없죠.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특법 세액 감면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니까 취득가액이 무조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취득가액이 낮아진다는 말은 양도소득이 올라가는 혜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택이 나중에 오를 것인가? 아니야, 내 이 주택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감면받으면 되고,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은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세액 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신청은 뭐 이 서류를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20일 이내에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예전에는 지자체 세무서 각각 했었는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신고할 때 같이 세무서랑 그 지자체과 같이 사업자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그 자료를 국토부로 보내고 국토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로 보내거든요. 이 센터로. 그러면 이 센터에서 세무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제 납세자에게 찾아가게끔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하겠습니다. 뭐 자주 묻는 질문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인 본인이 이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보유했다. 그러면 내가 비과세냐?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부부만 주택수가 합산되는 거고 뭐 자녀 간에는 합산 안 해요. 부부만 합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특이하게 부부만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몇 채를 갖고 있든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시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164조 11항에 기준시가 구하는 산식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부부가 합산해서 4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개 주택은 소형주택 그리고 4개 주택에 대해서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소형주택이 3채, 일반주택 1채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이 사람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1개 주택만 소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다행히 수익금액이 산입되지 않죠. 그래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금액. 이 사람은 근데 월세 계산할 때는 4채로 보기 때문에 월세 수익금액이 되면 2채 이상이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월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세되는 수익금액이 없겠죠. 이사 등으로 이주택이 발생했을 때 과세되나요? 라는 게 질문이 많습니다. 과세됩니다. 2주택 기간 동안에는 과세되는 게 지금 현행 법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고 주택임대 소득에서는 제외하는 규정 없어요. 그래서 과세된다. 2주택 기간.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월세 수익 금액이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분은 주택수를 합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채 한 채 보유하다 이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혼일까지는 과세, 이혼 이후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발생하기 전날까지는 두 채로 보고 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원칙. 근데 이혼하고 나면은 그 두 사이가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판단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12월 고가주택에 대한 판단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년 기속부는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억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호가 주택 한 채 그리고 도시의 주택 한 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는 두 채로 보고 월세 수익금액에 대해서 산입을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 없어요. 이 주택수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게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항목만 있죠. 전대 전전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까울이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까울의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한 채 한 채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둘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근데 귀속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귀속자로 합의한 사람 주택수로 본다라고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보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은 이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소득세법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동사업장으로 공동명의로 배우자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단독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3주택자가 되니까 이 사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공제는 하나만 해야 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것도 한 번, 그리고 단독 명의에서 발생한 것 두 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한 번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냐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거에서 3억 원을 차감하고 단독 명의에서 발생한 것도 3억 원을 차감하게끔 각각 차감을 하게끔 규정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한번 글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는 합산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 3억 원 차감 그리고 단독명의에서도 발생한 경우에도 3억 원 차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억 원이라는 게 한 번만 차감을 할 수 있는데 간주임대료에서 이게 거주자별로 한 번 차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1거주자. 그래서 이 좀 약간 어려운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랑 배우자가 세 채, 뭐 다섯 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뭐 A, B, C는 뭐 6대 4로 갖고 있고 D, E는 내가 단독으로 110으로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주택 간주임대료 할 때 3억 원 차감, 한 번 차감.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억 원 한 번 차감.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채팅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